제가 드릴 말씀의 주요 내용은 노년의 정체성 위기의 배경을 이루는 문화적 지형이랄까요? 이제 그런 거를 살피는 작업이 주가 될 것이고요. 이 주어진 문화적 지형에 그러면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지혜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모색해 보려 합니다. 우선은 그 노인이라는 기표, 근대적인 성취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존재, 존재감이 없는 나이 든 사람, 이런 느낌을 담은 용어가 됐어요. 노년의 현실에서의 주변성이 심화되면서 노년이라는 기표 자체도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하고 맞물려 있겠죠. 미디어가 이런 그 노인이라는 기표가 주변화되는데 기여하는데 쓸쓸하고 좀 음울한 노년의 모습을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은 노인들만 사는 마을, 폐지 노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반대로 노년의 좀 긍정적인 측면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에는 뭐 아름다운 실버 이런 것처럼 실버, 시니어, 노년 이런 말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 결과 노인은 이렇게 긍정적인 기표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기표가 되었어요. 노인 사장, 노인 국회의원 이런 말은 좀 일종의 형용 모순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독거 노인하면 원치 않는 사정에 의해서 소외돼서 혼자 살게 된 약간 불쌍한 노인 이런 걸 떠올리게 되죠. 이런 존재를. 무거워지고 어두워진 노인이라는 기표가 일상에서 회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한 10여 년 전부터 노인이라는 말에 부정적 느낌이 좀 심하니까 2012년에 서울시가 노인이라는 말을 대체할 용어를 공모해서 최종적으로 어르신이라는 말을 선정해서 행정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가 아니라 이제 어르신복지과 이런 식인 거죠. 그만큼 사실은 하얀 한국 사회에서 이 노인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이 얼마나 기피하고 싶은 문화적 정체성이 되었는지를 반증하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 중년 이런 거하고 굉장히 형평성도 있고 이런 나이든 몸의 특성에 주목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노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노년의 부정성 중에 미디어가 어떻게 이 노년을 어떠한 특성을 지닐 열등한 타자로 호명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년 타자를 포함해서 모든 타자화는 이성에 대한 감성, 또는 합리성에 대한 불합리성, 어떤 도덕성에 대한 어떤 비도덕성, 현재에 대비한 과거 이런 특성들이 이제 타자에게 투사되는 그런 자리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간주되는 속성들을 떠안게 되는 자리라고 할까요? 사이드는 그런 점에서는 타자는 언더그라운드 셀프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성은 나의 속성으로, 열등한 감정은 타자의 주된 속성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다른 의미에서 은폐된 자신이라고 불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성, 능력 이런 게 중요하니까 미국 미디어에 등장하는 열등한 타자로서의 노년 이미지는 이렇게 멍하고 능력 없는 타자 그런 모습으로 잘 등장하고요.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적절한 역할, 자리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 문화에서는 노인의 타자는 그런 인간관계의 망으로부터 소외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없는 존재 이런 모습으로 대개 재현되곤 하죠. 근데 한국 사회의 경우는 일종의 선진 문명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선망이나 강박 같은 게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노년은 주로 과거 혹은 자연에 고착된 존재로서의 타자, 특히 과거에 고착된 존재로서의 타자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요. 지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열등한 타자 이런 모습으로 재현이 됩니다. 전원일기 같은 프로그램 생각나실 거예요. 또는 지브로라는 그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거기 등장하는 그런 노년들도 다 일종의 약간 그 순박한 과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미적인 존재 그런 측면으로도 이렇게 재현이 돼요. 하지만 동시에 고착된 타자로서의 모습이 계속 재현이 됩니다. 근데 진입하지 못한 좀 최근 버전이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즈는 이전에 이런 TV에 등장했던 노년들의 모습과는 상이한 모습으로 좋은 프로다 이런 대접도 받았어요. 근데 항상 이 열등한 타자로서의 노년 재현과 동행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기 그 배우 이순재 씨는 별명이 직진순재예요. 그것은 별로 살필 생각을 하지 않는 어떤 윤리적 감수성도 모자란, 배려가 모자란 존재인 거죠. 방송 제작자나 시청자나 우리 누구나 다 어떤 면에서는 노인이면 원래 그렇지 뭐, 이런 노인을 열등한 타자로 보는 문화의 무의식을 공유하기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년학도 이런 노년 타자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데, 한 가지 예를 만들면 노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측정하는 게 만족도예요. 다른 세대들은 다 여러 가지 측정해요. 성취 동기부터 노년만 되면 만족도만 남아요. 그저 만족이라는 삶의 엑기스만, 다른 것들은 다 증발되어 버리고 그것만 남은 시기라는 어떤 우리의 무의식이 반영된, 즉 노년은 일종의 문화적 황무지, 의미의 황무지로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노년이 지금 보듯이 굉장히 부정적인 기표, 부정적 재현, 열등한 타자로서 대한돼서 내가 동일시할 수 있는 어떠한 긍정적 노년의 청사진, 내가 추구해 볼 수 있는 정체성, 이런 거가 굉장히 사라진 상태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노년의 청사진으로서의 중년의 끝없는 연장으로서의 노년,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제시가 되게 되는데, 가령 이런 이미지들이죠.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을 충족시키는 노년의 각본일 수 있겠죠. 이런 각본들의 한계점은 건강, 외모, 재력, 시간적 여유 등 굉장히 이런 걸 두루 갖춘 노년들만이 추구해 볼 수 있는 특권적 각본의 성격을 지닙니다. 일종의 젊음 느리기라는 게 사실상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과정을 은폐함으로써만 달성 가능한 어떤 이 각본들이기 때문에 대안적 노년담론이라기보다는 노년담론의 증발에 가깝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상적 노년담론이 이런 부정적 노년담론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된 노년론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쇠퇴 이외의 어떤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둘 다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년의 정체성 위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뭔가 내면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지혜를 내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자아의 거울들이랄까요? 오래된 친구, 내가 살던 집, 굉장히 이런 물품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의 지속성을 비추어준 결과로서 우리가 노년의 지속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선시티 센터라고 하는 커다란 은퇴촌이 있어요. 가족, 친구, 친지, 살던 집, 마을과 같은 자아의 지속성을 비추어주던 거울들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이 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가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여전한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옛날 얘기가 일종의 타부여서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느낌이 들면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이런 풍토여서 옛날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아의 어떤 지속성을 비추어주는 건물이 없어요. 잘. 또 이 은퇴촌에서 자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일종의 시간 구조의 증발, 일과 산업화된 시대의 일과 여가는 구분되어 있고, 그 구분이 우리에게 서양식이지만 9 to 5 주중에 일하고 저녁 때와 주말은 여가를 위한 시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일과 여가. 이게 없어지면 내가 누구인지 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요점은 불교 언어를 빌자면 나들어서 연기적 조건이랄까요? 그런 사람, 물품, 행위, 환경과의 관계성에서 지속적 자아감을 유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애 과정의 각 단계마다 문화가 제시하는 일종의 시간표랄까요? 혹은 청사진이랄까, 이런 것을 참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공자가 70에 종심소욕 부리고라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얘기도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많이 회자되던 일종의 문화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서양에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8단계 발달 이론 같은 경우에 이 각 인생의 단계마다 성취되어야 될 과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것도 일종의 문화적 청사진과 시간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노년은 일종의 문화적 황무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청사진의 증발이랄까요? 소실이랄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초고령화 시대에 막상 참여될 수 있는,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견주어 볼 수 있는 어떤 문화적 지침이나 이정표가 다 증발화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체성 구축이란 어떤 주어진 문화적 청사진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논어에 있어서의 정체성 확산은 이 동일시할 수 있는 긍정적 정체성이 이제 없다 보니까 외려 이렇게 주어진 타자로서의 노년의 이미지와 동일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과 나를 차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거가 오히려 과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노년이라는 이렇게 일종의 뭐랄까요, 오염된 번주와 나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전략, 서사 전략, 이런 것이 노년들이 처하게 된 문화적 처지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펴본 어떤 노년의 문화적 처지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서사로서의 노년의 진해, 이제 여기서 들은 말씀은 그런 건데요. 지배문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정적 노년의 초상, 거기로부터 해석되는 어떤 위축감, 상실감, 상처, 괴로움, 이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날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야기, 이런 것이 지혜의 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움도 항상 우리의 내면에 항상 존재하는 어떤 특질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서사, 거기에 접속하려는 의지와 능력, 노년에 하는 체험들을 새로운 의미로 구성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우리는 스스로 직조한 이야기의 그물망에 걸린 존재다. 항상 이야기에 걸려있고 이야기의 밖은 없다. 이거는 베버가 인간은 스스로 직조한 의미의 그물망에 걸린 존재다라는 말을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활용한 걸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이게 막 가다 보니까 이 거북이가 촉이 안 와. 그래서 그냥 토끼가 잠일 잤어요. 그 이야기는 계속 전국에 돼서 능력자의 교만이 어떤 일을 부르느냐로 됩니다. 그러니까 토끼의 낮잠이라는 어떤 사태의 의미는 이야기가 결정하죠. 체험을 의미를 지는 경험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어떤 질서지어진 것으로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야기의 기능이다, 이야기의 해석적 기능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예를 들면 나도 늙었구나, 이런 식의 위축감을 부르는 상황이 있다고 치죠. 그런데 그의 자연스러운 호명으로 보편화 일반화된 이유는 단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늙음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서가 아니라 중장년 세대가 주체로서 언어 권력의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중장년의 관점이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일반화 보편화된 것일 따름이죠. 그래서 이거는 별자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별자리를 하나 알가에서 배우면 북두칠성을 딱 찾으면 주변에 있는 별들을 잘 보지 못하게 하는 별자리처럼, 그러니까 문화가 만들어낸 서사와 담론들도 어떤 것은 잘 보이도록 하고 어떤 것은 보기 힘들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다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배문화의 노년 담론이라는 것은 노년의 부정성을 드러내고 긍정성을 가리는 서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 초망과 해석들을 낯설게 조망해 줄 수 있는 서사들에 담겨 있는 것이 지혜다. 그 서사를 참조해서 노년의 삶과 경험들을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의미 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지혜로움이라고 이제 불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문화는 우리한테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위자성을 갖고 틈입해요.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막 들어와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위축받고 상처받고 괴롭고, 이런 상황에서 노년의 정체성 협상의 테이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노년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추구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은 나는 뭐 여전하고 이렇게 우월한 존재야, 괜찮은 존재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년에 할당된 정체성의, 문화적 정체성의 자리가 시소에서 이렇게 기울어져서 내려가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소에서 내리는 거다, 시소 게임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 정체성 경쟁 게임을 하지 않는다. 높은 자리에 내 정체성 고정시키기 게임,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나의 긍정적인 모습을 확보하려는 게임, 여기서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노년을 열등한 존재로 타자하는 담론하고 맞서 싸운다기보다 그 담론 자체의 불합리성에 균열을 내서 틈새를 내서 낙후시키는 전략. 그래서 새 판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그 어떤 노년의 지혜의 서사가 낙후시켜야 할 대상으로 제가 지목하는 것은 본질론적 형이상 혹은 실체론적 존재론. 그렇게 보면 정체성이란 어떤 특정한 의미와 관행, 이런 반복적 수행의 결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어떤 현상이지 그 자체의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이런 주장의 요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무수하게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 잠재성이다. 고정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사태에 접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라는 원래 무상한 존재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사태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노년의 지혜의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고정된 정체성을 해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문화적 압력이 청사진이 없다는 것은 장점일 수도 있어요. 노년에 관한 정말 담론은 다 증발해버리고 지배문화에 관심이 시들어진 틈을 타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자유가 열린 시간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95살 된 분을 누가 인터뷰했는데 근데 그 나이까지 사시면 좋은 점이 뭡니까? 그러더니 피어 프레셔가 없어. 또래 압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걸 기대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어떤 의미에서 자유가 열린 거죠. 오늘의 노년은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상황이 아니고 앞서 걸어간 누군가의 발자국이 결국은 길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현대 노년 세대는 약간 이렇게 멋을 부려 말하자면 원튼 원하지 않든 어떤 문화적 전위의 아방가르드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